영화는 아파트에 미쳐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많은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 삭막한 콘크리트 더미로 지어진 닭장 같은 건축물이었는데 어느새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누구나 꿈꾸고 살고 싶은 유토피아로 탈바꿈했어요. 이게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이란 점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건 저 또한 이런 모순적이고 답답한 현실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는 박해천 씨의 책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내용을 짧게 축약해서 만든 인트로였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찰하기 위해 삽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는 얹힌 속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붓듯 파도처럼 밀려오는 웨이브로 서울 도시를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황궁아파트만이 폐허 속에 굳건히 서있죠. 모든 도시가 붕괴돼버린 상황 속에 멀쩡하게 서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해버린 아파트의 모습은 영화의 제목처럼 유토피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처럼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장소가 된 듯 비춰집니다. 하지만 장소에 비해 생존자는 너무나 많았고 붕괴돼버린 사회 시스템은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모든 역할과 사회적 지위,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의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영화는 작중 주민대표의 입을 통해 이제는 살인자나 목사나 다 똑같다는 말로 앞으로 벌어질 참상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후부터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여기고는 외지인을 바퀴벌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동설 안에 내쫓고 죽도록 방관하죠. 물론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한정된 자원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나 신념들이 무색해졌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속이고 살아오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기분이 들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쉽게 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인간답다고 말하며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따라서 영화는 이러한 생각을 더욱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황궁아파트의 주민들을 파시스트와 같은 형태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대조되는 캐릭터들을 심어놨습니다. 박보영 씨가 연기한 명화 그리고 외지인들을 숨겨주었던 도균이 그랬죠.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와서도 인류애를 놓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애써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이들을 민폐 캐릭터였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명화를 연기했던 배우 박보영 씨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신도 명화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해요. 박보영 씨나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인간다운 모습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지 모른다는 걸요. 명화나 도균이 다소 판타지적인 이상적인 캐릭터로 비춰지는데 반해 박서준 씨가 연기한 민성은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들과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직업은 공무원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이는 누구보다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캐릭터로 설정하기 위한 장치이며 동시에 모세범의 잘못된 리더십에까지 편승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타인의 목숨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애써 먹을 걸 얻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모습, 마음은 불편하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 또한 재난 상황에서 보게 될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따라서 작중 민성은 우리의 진짜 모습, 안에 명화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는 이병헌 씨가 연기한 모세범이었습니다. 상대가 사기꾼이긴 했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자신이 죽인 김영탁의 이름으로 황궁 아파트에 살게 되어 그리고 아파트의 리더가 되면서 그 누구보다 입주민들의 생존과 권리 보전에 힘썼고 외지인들을 앞장서서 내쫓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표면적인 역할에서의 모세범의 모습이었고 사실 모세범은 딸과 가족들을 사랑한 일반적인 가장이었으며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 구출하는 정의로운 캐릭터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황궁아파트 주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갈 곳 없는 자신에게 소속감을 부여해준 주민들에 대한 보답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점차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역사는 히틀러만이 악인인 것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히틀러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광장에서 그림을 팔며 수많은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었고 독일인들이 어떤 말과 사상에 열광하는지 학습하면서 자신 또한 독일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유대인이 독일인을 좀먹는 악의물이라고 정의하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유대인을 배척하는 거였죠. 따라서 그는 독일인이 어떤 정치가를 원하고 열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을 실현하며 그들을 선동했던 겁니다. 따라서 당시 독일인 모두가 히틀러를 만들었으며 히틀러와 독일인들은 공범이었던 거죠. 황궁아파트의 입주민들과 모세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범은 외지인을 내쫓아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본질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을 거예요. 이는 김영탁이 죽은 후에도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병수발을 들고 자신이 나가 있는 동안에도 항상 할머니 옆에 난로를 켜놓는 장면, 명화와 도균이 외지인들을 숨겨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눈 감아주는 장면들을 통해 묘사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이곳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분노나 생존의 위협이 닥친 순간에는 더 강하고 폭력적인 리더십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살인이나 외지인 척벌 같은 죄악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히틀러의 탄생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죠. 따라서 정체가 밝혀진 순간에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는 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결국은 버림받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괴리감과 공포, 분노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런 입체적이고 공감되는 캐릭터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묻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어땠을까요? 엄태하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인간의 혐오, 사회 시스템, 종교적인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으며 영화의 캐릭터의 설정이나 대사, 묘사된 분쟁이나 갈등 등의 상황들도 억지스럽거나 과도한 설정은 지양하며 작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캐스팅할 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으로 섭외했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적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실제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일단 아파트 세트장을 실제 3층 높이까지 만들었다고 하며 자연광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파트 외곽에는 골조를 쌓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거대한 천을 둘러 자연광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광원을 확보하거나 CG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 애를 쓰며 감독이 지키고자 한 건 영화적 몰입과 공감일 겁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김승용의 유쾌한 왕따 2부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시나리오가 왜 끌렸냐는 질문에 많은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존재하지만 메인 무대가 아파트라는 점에서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해천 씨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차갑고 삭막한 콘크리트 건축물이 정말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 들었다고 했어요. 미쳐버린 아파트 가격은 수십억을 호가하고 있는데 광기가 사그라들긴커녕 사람들의 인생을 좀먹고 마치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패배한 인생처럼 비춰지는 우리의 삶이 과연 정상적인지 시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이를 위한 제목으로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딱이었다고 하네요. 영화의 초반에 아파트 공화국이 돼버린 서울의 모습을 비추는 건 재난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생뚱맞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영화에서는 다가올 재난으로 망가져버릴 개인들의 삶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들이 겪을 재난의 상흔을 더욱 무겁고 안쓰럽게 묘사하는 장치로 사용되는데 영화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을 보여주다가 지진으로 밀어버려요. 즉 재난으로 망가져버린 주체가 인간의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서울이란 도시의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단 하나의 아파트만을 남겨놓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건재한 황궁 아파트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이란 도시의 수많은 아파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서울의 축소판인 거예요. 따라서 영화는 현실에서 아파트에 살기 위해 아동바동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진의 생존자로 비유하였으며 황궁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기득권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작중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23년 동안 뼈빠지게 고생을 했다는 대사나 아파트를 사려다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굳이 묘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의해 터를 잃어버린 생존자들이나 희생자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처럼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도 과거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고 산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연히 얻게 된 특혜와 불안정한 시스템이 만난 거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된 건데 마치 자신들을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이권을 누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과 닮아있죠. 이제는 돈을 벌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냥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벽까지 높게 쌓아 올렸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내부에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나 배달기사도 마찬가지죠. 외지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건 과거 계급사회에서나 있었던 일인데 기득권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사회는 분명 개선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극도로 치닫은
분노에 우리 사회는 망가져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영화는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 굳건한 요새로 자리 잡은 황궁 아파트를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유토피아는 바닥은 벽이 되고 벽은 천장이 된 쓰러져버린 건물로 묘사했어요. 따라서 영화 황궁 아파트의 몰락과 신 유토피아로 묘사되는 누워있는 아파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아파트란 물질적 가치나 개인적 풍요와 행복보다 더 소중한 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한데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하니까요. 어쩌면 영화에서 발생한 재난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아닐까요? 김영탁의 본명은 모세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로 이름을 지었고 굳이 뒤에는 범자를 붙였는데 아마도 법을 상징하는 법범이나 범죄를 상징하는 범할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범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황궁 아파트 입주민들을 지키고 물자를 조달했으며 생존법을 만들고 그들을 이끈 구원자 역할이기도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모세범을 마치 구원자처럼 비유하며 묘사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범이 아파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꼭 십자가의 모습이 비추거나 성경의 문구가 배경에 깔리고 있으며 실제 모세의 모습처럼 굳이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 아파트의 법률을 지정하거나 방범대원들과 함께 마른 강을 지나는 장면, 아파트 옆에서 식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나 문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칠하는 행위 모두 구약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에서 차용한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힘의 상징인 지팡이를 잃어버린 순간에는 정체가 밝혀지고 권위를 상실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구원자는 가짜였습니다. 사기꾼이긴 했지만 아파트에 들어오자마자 신도를 죽였고 지팡이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닌 김영탁의 집에 있던 것이었으며 외지인을 배척하고 사지를 내몰기 위해 집을 나서는 장면에선 하느님의 가르침이 보여짐에도 이를 대놓고 무시해요.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도 축하 파티를 열며 즐거워하는 모습,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 여기며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착각, 외지인을 벌레 취급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종교의 모습보다 사이비 종교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작중 모세범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수신제국 태평천하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황궁 아파트 밖에 있는 생존자들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묘사할 때 천국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유인해 잡아먹는 악마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가짜 목자에게 선동당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가짜 구원자 모세범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빨간 페인트인데요. 구약 성서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탈출하고자 하나 파라오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 히브리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중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재앙으로 모든 집안의 첫째 자식이 죽는 재앙입니다. 다만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양의 피로 문을 칠해 놓으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모세의 가르침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문에다가 양의 피를 칠함으로써 이 재앙에서 자식들을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작중 민성과 방범대원들은 생존자들을 구해준 입주민의 집에 쳐들어가 외지인을 내쫓고 빨간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성서에 나온 대로라면 자신들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빨간 페인트를 문에 칠해야 하는데 반대로 외지인을 보살펴준 입주민의 집을 표시하기 위해 페인트를 칠해요. 모세범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은 입주민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고 10번째 재앙으로 비유되어 묘사되는 외지인들의 침범이 일어났을 때는 빨간 페인트를 칠한 집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며 모세범을 따랐던 모든 입주민들은 아들을 잃거나 살해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가짜 목자의 잘못된 가르침이 되려 화를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바둑돌로 표현된 흰 돌은 성경에서 재판의 결과를 나타낼 때 무죄 판결의 증표로 묘사되며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 해방의 상징이면서 시민권의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즉 흰돌을 수여받은 자는 천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입주민 외에 외지인을 내쫓기 위해 투표하는 장면에서도 내쫓는 쪽에 흰 돌이 사용되는 건 자신들의 이기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선택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점을 스스로 여기고 싶어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흰돌은 황궁 아파트에서 모세범이 처음으로 사용하는데요. 902호 주인이었던 김영탁을 살해하면서 김영탁의 입에 수십 개의 흰돌을 쑤셔 넣는 거죠. 모세범이 정말로 하느님이 내려준 목자였으며 김영탁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했다 생각했다면 구원의 상징인 흰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후에 진짜 김영탁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빨간 피가 묻은 흰돌이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모세범이 표방하던 구원이 피로 물든 거짓 구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는 한겨울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사람들이 추위와 싸우며 얼어 죽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실제 촬영은 한여름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촬영을 해서 옷이 흠뻑 젖거나 분장이 지워지는 등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외지인 중 엄태구 배우가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감독인 엄태화 씨와 형제관계입니다. 때문에 노 개런티로 출연했냐는 질문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프로젝트로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으며 아파트가 중심이 되어 사건이 전개되다 보니 시야가 너무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먼 시선에서 아파트를 바라봐줄 캐릭터를 설정하기 위해 노숙자로 엄태구 씨를 섭외했다고 하네요. 영화의 제작비는 총 223억이 들었다고 하며 손익분기점은 410만 관객이라고 합니다. 상반기부터 계속 1000억 원 단위의 외국 영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다 보니 200억 원대의 영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CG 외에 영화의 작품성이나 메시지, 연출적인 부분은 충분히 잘 표현된 것 같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 이왕이면 조금 더 흥행을 해서 국위선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욱 감독님께서도 열심히 밀어주고 계시고 있고 평점도 마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곧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앞둔 만큼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